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임에서 제 쓴 책에 이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때 주로 이제 아웃바운드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권의 인바운드, 우리가 아웃바운드 정책을 그렇게 펼쳤을 때, 우리 국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국내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킹핀 이후에 2030 K 산업 2.0이라고 했는데, 2030이 이제 좀 중의적이죠. 제가 이 산업 한류에 대해서 주장을 해온 게 거의 한 10여 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에 2030년대쯤 되면 우리의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 그 비전이 이제 K산업 2.0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다라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030 세대가 MZ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제 그 시대에는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상품 제조 수출형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가졌다면, 이 MZ 세대들은 과연 어떤 산업으로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것이냐, 이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먼저 왜 우리가 지금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이 산업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업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전환기다, 또 무슨 변곡점이다, 이제 이런 시대의 전환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전환이라는 게 우리 산업의 어떤 수명 주기가 이 시장과 성장한 그런 과정에서, 성장기에서 어떤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또 하나가 이제 될 수 있겠고, 산업의 수명 주기로 봤을 때, 즉 우리 주력 산업의 수명 주기가 지금 현재 성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숙과 쇠퇴의 단계에 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극빈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70년 동안에 개발도상국, 중진국 거쳐서 이제 지금 신흥 선진국까지 왔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오던 그 중진 개도국 단계를 떠나서 이제 그야말로 선진형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또 이제 전환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진국에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진국이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중진국에서 내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내 기업들을 키워냈을 때는 그 나라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서 우리 같이 이제 삼성, LG, SK 그런 이제 대기업들을 키워내서 중진국에서 벗어나서 신흥 고소득 국가 대열에 올라왔는데도 또 이제 정체를 하는 게 있죠. 이때를 이제 우리가 선진국 함정이라고 보면, 이때는 개발도상국과 여전히 고소득 국가 대열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산업 구도가 개발도상국과 여전히 경쟁 구도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이 되겠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 산업과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데, 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첨단 산업은 뭐 또 우리가 그러면 낫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예전에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배터리를 한참 그 주가가 광풍이 불 때가 있었죠. 지금 배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중국한테 오히려 역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 그 본체가 뭐냐 하면은 그게 결국은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지 뭐 다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제조업이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국내에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화 우려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우리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또 우리의 제조를 중국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이제 작용도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중국의 경쟁 구도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제조업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즉, 국내 생산의 이제 제조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국내 생산 제조업들이 지금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 국부를 창출하던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관세 전쟁도 있는 거고, 뭐, 엊그저께 또 유럽조차 이제 그 철강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고, 또 뭐 오늘은 보니까 또 중국에서 또 핵심 광물들 더 이제 그 수입 출입을 조인다고 하면 뭐 반도체나 우리 배터리 같은 그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첨단 산업들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또 대내적인 여건도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목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그럼 우리가 이 탄소를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석화, 이 소위 말하면 이제 화석 의존형, 전통 제조 산업을 국내에다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지고만,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이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는 큰 제조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주 굉장히 이제 엘리트의 이제 하나의 코스였는데, 지금 우리 대학 졸업하신 청년분들은 제조 대기업을 그렇게 매력 있는 직장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이미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가장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이제 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에서 우리 일자리를 얻으니까. 근데 이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그 나라 경제 사회적 문제 모든 뿌리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이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격에 맞는 굉장히 고학력 지식 사회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럼 그런 격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뭐 일자리 미스매칭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가 IMF 이래로 구인 배수가 뭐 거의 지금 0.4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인당 잡을 구할 수 있는 게 0.4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졸 그냥 쉬었음, 즉 취업 포기자가 300만이 지금 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래로 이 정도까지 지금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늘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2030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인구가 7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고용 지표 표면적으로는 뭐 최고의 고용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실업률, 최저 실업률,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취업률이 뭐 70%대에 육박하고 있고, 고용률이. 그 다음에 실업률도 뭐 2.5%, 3% 이하니까 전 세계로 최고로 보죠. 그러나 이런 것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15시간 이상 초단기 근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시니어 인력들의 이 소위 세금 보조형 일자리들, 그런 일자리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일자리가 개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이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 자체가 지금 최고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지표인데, 그 고용의 질이 최악이 떨어진 것이 바로 생산성 하락의 같은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울산이나 이런 그 조선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 사업장에 가면 더 이상 그 현장의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아니고 이 외노자 일터가 되어버렸어요. 외노자들이 거의 뭐 50%, 60% 중견 기자재 업체들은 다 그런 분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는 우리 그 국민들한테 격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산업 구조가 돼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업의 이 전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전환을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성장에 정체되어 있는 그 자체가 산업 전환을 못 하고 있고, 뭡니까 이게 이 전환 기간이 과도기라죠. 이 과도기가 너무 지금 10년, 15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 산업의 리더들, 기업의 리더들, 또 이 뭐 산업 부문의 어떤 이 리더들이 전환을 하려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뭐 한 단계 밑에서 한 단계 위로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새로운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어디로 전환을 하겠다. 그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총력전, 당위성 이런 것만 무성하게 지금 담론으로 나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제로 성장에 육박했는데 그럼 우리 산업을 갖다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바는 전혀 없어요. 즉 비전 부재가 바로 이 과도기가 이렇게 계속 십수년간 지속되는 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럼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산업 비전을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겁니다. 그럼 이 산업 비전의 원칙을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중국하고의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담론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초격차를 우리는 기필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첨단 신산업이 됐든 아니면 기존 산업이 됐든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수로 10배, 100배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중국과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이건 무리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진국 함정, 즉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산업 전환의 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10배, 100배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환의 제1의 원칙은 뭐냐? 초격차 경쟁이 아니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 기반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이제 넘버원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 전환하고 이러면 뭐 기존 제품을 더 산업을 고도화한다. 뭐 예를 들면 석화 같으면은 범용 제품을 죽이고 뭐 이 첨단 스페셜티 제품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하지만, 그거야 그렇게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은 뭐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니까 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하고, 우리는 첨단 산업으로 앞서서 우리가 나가자. 이 얘기는 기존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즉 기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소위 첨단 아이템들로 대체를 하자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중국과의 초격차에서 지금 이미 역전당하거나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위적으로 우리가 첨단 제품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이 산업 전환의 방향은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쭉 키워온 주력 산업이 있다 이거죠. 이미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10대 주력 산업들, 13대 주력 산업들의 이 산업을 어떻게 진화할 거냐. 이 게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저거 돈 되는 새 아이템이다 가지고 야 중국하고 미국도 하니까 저걸 어떻게 우리가 해서 저걸 중국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걸로 우리 기존 산업을 대체하고 저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다 이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첨단 산업에 올인하자. 기술만이 살 길이다. 첨단 산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력전과 당위성이지 전략적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축적해온 주력 산업의 이 강건한 세계적인 이 프레젠스를 이걸 어떻게 진화시켜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릴 것이냐에 우리의 강점이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그게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비교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첨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환 방향은 산업 전환은 첨단 제조 산업으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을 진화시키는 것이다. 한 단계 위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이냐?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몇 개월 보면 우리나라 유력 언론들이 중국의 레드테크를 아주 심층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앙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레드테크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담론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하고 있는데. 레드테크라는 게 뭐예요? 중국 기술. 레드테크를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되는 데서 엄청나게 연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중국에 대한 경고를 주고 중국을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분야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가 차원의 산업을 한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나는 이런 행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기존 산업을 어떻게 진화를 시킬 거냐. 쥐덫을 잘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쥐를 잘 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한 단계 위 기업이라고 봅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쥐덫을 잘 만드는 기업들은 쥐덫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를 가지고 지들이 경쟁을 하겠죠. 어떻게 더 싸게 만드냐, 어떻게 더 한 번에 철거하면 잡히느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엄청 드라이브를 걸겠죠. 근데 쥐를 그러니까 쥐덫이라는 것은 수단이죠. 도구 생산이죠. 그러나 쥐를 잡는 법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고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3류, 2류 기업은 쥐덫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라 보고 그 다음에 이 쥐덫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쥐를 더 잡는 게임으로 옮겨간 걸 우리는 이제 운용기업, 지식 서비스 기업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 이제 인류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아직도 다 쥐덫을 만드는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쥐덫을 더 잘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중국이 잘 만드는 쥐덫을 활용해갖고 쥐를 더 잘 잡는 서비스, 지식 서비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옮겨가지 않고 중국보다 쥐덫을 더 잘 만들겠다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수단에서 업의 수단이라 그러죠. 우리가 업의 수단인 쥐덫이라는 도구에서 업의 본질, 그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의 운용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인류 기업이고 이제 진정한 선진국 산업인데 우리는 그걸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맡고 있는 3세대 총수들이 눈을 못 뜨고 있다. 지금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가 아버지 때 아주 성장의 피크점을 찍어서 본인이 맡았을 때는 이제 수명주기상 쇠퇴기로 돌아섰으면 쥐덫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신성장 커브를 하려면 이 도구 생산 업을 즉 제품 제조 판매업에서 제품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고부가 서비스업 쪽으로 사업을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오던 그 사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재벌 대기업의 3세대 총수들이 제2창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사업을 어떻게 한 단계 위로 진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딸려있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전체, 왜? 그 사람들이 바로 각 산업의 앵커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체 다가 쥐덫을 잘 만드는 거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지식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도국형 산업사회에 있을 때는 제조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식사회로 돌아왔는데 그럼 이 지식사회에서는 이 일자리가 국민들의 이 바라보는 요구 수준이 전혀 이제 또 달라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제조 공장들은 다크 팩토리로 갈 겁니다. 거의 무인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럼 제조업이라는 게 인력 고용을 하는데 한계가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AI 시대가 됐다라는 그 의미는 개개인 모두가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뭐 내가 기업에 안 가더라도 내가 AI만 가지고도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5,200만 국민 모두가 내가 만약에 지식인이라면 우리 국민이 대부분 다 고학력 지식인들이니까 지식인이라면 이 AI 시대는 우리 전 국민이 연구원으로 바꾸어지는 시대예요. 그럼 연구원이라는 거는 지식 서비스 기반 일자리라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업 전환이라는 것은 곧 일자리 전환이다. 즉, 우리 일자리를 산업사회에 맞는 일자리에서 지식사회로 맞는 일자리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산업 전환의 세 가지 이제 방향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3류는 생산하고, 2류는 개발하고, 1류는 운용한다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 삼성을 인류 기업이다, 초인류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1등 기업이지 1류 기업은 아니거든요. 1등 기업이라는 것은 같은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지금 기존 경쟁 레드 오션 게임에서 그냥 1등이 된 거예요. 이거는 2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을 인류 게임이라고, 인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류 기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남이 하지 않는 나만의 온리, 나만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인류 기업이 되겠죠. 경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국가 산업 전체를 갖다가 어떤 새로운 산업 2.0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산업 전환 방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이제 사업이 있죠. 그게 저는 이제 킹핀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제2, 제3의 마스가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겁니다. 제가 저 이권 책에서 이제 그 각국 맞춤형 개발 서비스, 각국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 서비스 사업 유형을 한 100여 개를 쭉 그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럼 그게 이제 한 예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나와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이다, 러시아다, 남미다, 중부 유럽이다 이런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주요 국가별로, 주요 시장별로 제2, 제3의 마스가를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인바운드로 우리가 산업 전환이 이루어진다. 산업 전환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히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그 동남아의 베트남 같으면은 자기네들의 국가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반도체 기업도 들어있고 삼성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베트남의 로컬의 부품 업체들이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이 1,80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삼성이 거기 거의 20여 년 지금 핸드폰 공장을 하지만 아직도 그 베트남 로컬 업체들한테서 부품을 사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왜? 품질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도 그 베트남 내의 기술들이 육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늘 요청하는 것이 우리 1,80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되게 좀 해달라. 즉 글로벌 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러려면 로컬 기업들의 기술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국가 아젠다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제2마스가를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같으면 뭐 온통 섬이 뭐 몇만 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원양 이 큰 배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배만 만들다 보니까 그 어부들이 그 조그만 배로는 멀리 고기 잡이를 못 나가니까 그 근해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라 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큰 그 원양 어선 같은 걸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같이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아젠다로 원양 어선 3,000척을 이 아젠다로 내걸었어요. 근데 이런 원양 어선 같은 그 일반 상선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그 조선 산업에서는 기초 기술이에요. 범용 기술이고. 이걸 이미 중국에 우리는 다 넘겨줬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금 기자재 그 중견, 중소 기자재 업체들이나 또 중견 조선 업체들이 이런 원양 어선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3사가 일감이 많아서 그렇지 밑에 중견 조선 업체들은 지금 일감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제2마스가를 해서 그 나라의 원양 어선을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 그럼 또 그게 새로운 또 성장 기회가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국가 아젠다에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그 마스가를 기획해서 제안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제 그 각 세계에 펼쳐져 있는 사업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글로벌 산업 수도, 본사 국가 역할, 그런 코칭 역할, 멘토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허브가 되겠죠, 국제 허브가. 이게 저는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되냐? 이 국내는 어떤 산업들이 이제 영화를 누릴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선진국을 가만 들여다보면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개도국형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 이제 전환을 이래 해오면서 그 오랜 업력에서 오는 그 축적된 이제 기술과 그 경험이 바탕이 돼 가지고 지식 IP 산업의 토대가 됩니다. 지식 IP 산업이 다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기초 연구가 누적된 지식 역량이 이제 또 기본 토대가 돼 가지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치고 첨단 산업을 하지 않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경제 성장기의 제조업으로 축적한 그 이제 국부죠. 주로 이제 그 무역 수지 흑자가 되겠죠. 이 국부 무역 수지 흑자로 축적된 자본을 갖다가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소득으로 먹고 사는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부 창출, 그래서 금융산업을 당연히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다 금융산업을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이 되면은 국제사회 후발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럼 이제 후발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선진 문화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그 선진국의 소비재 브랜드
같은 이제 그런 소비재가 이제 브랜드가 생기면서 또 문화 산업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선진 문화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체험해 보려는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선진국은 나라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연구 지식 중심의 지식 IP 산업, 첨단 산업, 금융 산업, 문화 산업, 관광 산업 이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합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그러나 그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하지만 다 그 산업마다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한테 던지는 질문은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 5가지 산업이 결국은 이 주력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바뀌어질 텐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 5가지 산업에서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아웃바운드 통상을 그 윈윈형으로 이제 바꿔줬을 때 국가 아젠다 개발형 서비스로 바꿔줬을 때 국내가 이제 이렇게 인바운드로 이런 산업이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글로벌 뉴딜이라고 제가 표현을 때 했었습니다. 글로벌 뉴딜이라는 게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걸 갖다가 자국 시장이 자국 나라가 이제 상대국의 시장으로 되는 것을 모두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마스가 같은 걸 원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 기술도 주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생산 여력도 갖춰주고 이제 이런 걸 원하니까 이게 이제 저는 기술 브릿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걸로 본다 이러면 그게 국내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과밀한 세계 최고의 과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중소기업, 생태계든 뭐든 굉장히 과밀 구조인데 이 과밀 구조가 지금 경제가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출일 경쟁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공급 여력의 한 30% 정도는 밖으로 빼면 국내도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밖으로 뺀 30%를 가지고 아까 같은 맞춤형 개발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은 대내외 쪽으로 서로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글로벌 뉴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 뉴딜을 하게 되면 국내가 5가지 산업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 한국은 그럼 지식 IP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를 할 거냐 이렇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일본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 워렌 버핏이 왜 하필이면 일본에다 갑자기 투자를 했냐. 근데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게 미쓰이물산, 그 일본의 종합상사들한테 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왜 미쓰비시를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냐? 미쓰비시는 한 1,800개 정도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로. 근데 그 자회사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거죠. 그럼 미쓰비시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예전에 이제 뭐 광물, 자원 같은 그런 걸 개발한 종합상사 있지만 지금 미쓰비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형적인 코칭 서비스입니다. 즉, 각 나라에 돈 될 만한 유망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15%, 20% 지분을 인수해서 여기에다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 한 7, 80년 뭐 거의 100여 년 된 그런 그 경영 노하우와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2배, 3배로 올려서 거기서 투자를 회수하는. 그럼 그런 회사가 전 업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 1,800여 개나 되니까 이거는 어느 국가가 뭐 이렇게 좀 경제가 망가져도 전 세계가 동시에 망가지지 않는 한은 아주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사업 투자형 서비스라는 거죠. 이 사업 투자형 서비스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지식 IP 서비스의 하나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때까지 제조업으로 키워온 제조 지식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뭐 호텔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 운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기서 쌓인 그 노하우를 위탁 경영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우리 기업들도 지금 할 때가 됐다.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요번에 우리가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 인수를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더 선진국이지만 US 스틸만큼은 일본 제철이 훨씬 더 앞선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US 스틸의 앞선 경영 노하우를 일본 제철의 앞선 경영 노하우를 US 스틸에 접목해서 US 스틸을 갖다가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첨단 그 지식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발 맞춤형 서비스, 즉 우리가 제조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생산성 노하우를 활용해가지고 상대국의 국가 아젠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소위 맞춤형 개발 사업 서비스 기획,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지식 서비스 사업이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식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산업에는 생활형 서비스가 있고 그 생산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뭐 약 우리가 한 60% 정도 조금 넘죠, 우리가. 그 정도 되는데, 근데 미국의 우리는 생산형 서비스가 또 우리 서비스의 거의 한 60, 70%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반대로 미국 전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80%가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는데, 그 서비스 산업의 또 80%의 서비스 산업의 70%가 생산형 서비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약 한 56%에서 60% 정도가 미국은 부가가치가 생산형 서비스에 나온다. 그럼 생산형 서비스가 뭐냐? 예를 들면 애플 스마트폰을 하나를 딱 보면은 애플 스마트폰의 만약에 가격이 뭐 1,000불이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의 55%가 OS라든지 거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디자인, 기획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공장 제품에서 나오는 거는 45%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45%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의 하청업체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바로 그 생산형 서비스가 아니라 이 제조단, 공장 그 제품단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제조 강국인 거죠. 우리는 제조 대국이지 제조 강국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제조업에 일어나는 부가가치의 그 사람들이 60, 70%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발 맞춤형 서비스로 해가지고 아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제2, 제3 마스가를 펼치면 우리는 국내는 뭘 하게 되냐. 그 현장을 지원하는 스마일 커브 상의 양쪽 있지 않습니까? R&D와 마케팅 이 커브 양쪽 끝단으로 올라가는 고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게 생산형 서비스다. 근데 우리나라 서비스는 아주 생활형 서비스가 있죠. 자영업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그런 생활형 서비스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융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형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금융 허브의 꿈 뭐 이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비전을 제시를 했었는데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려고 한 20여 년 우리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실질적인 뭐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 산업을 일으켜서 투자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아시아만 해도 이미 홍콩, 상하이, 뭐 싱가포르, 동경이 이미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이 거기 아시아의 또 다른 금융 허브가 필요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금융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임대료를 얼마를 보상해 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금융의 주제를 잡아야 된다. 홍콩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파이낸싱으로서 홍콩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또 그 아시아의 그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뭐 미국은 IPO의 허브고 뭐 런던은 뭐 그 다 각자 금융 허브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금융 허브가 되려면 글로벌 자금을 빨아당길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주제가 뭐냐? 저는 개발 금융 허브에 특화를 해야 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돈놀이 기술적인 금융이 아니라 실물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펼친다. 각 지역별로 뭐 우리가 마스가를 해서 조선
필리 조선소를 갖다가 재건을 해주고 그 지역 일대를 조선 경쟁력을 높여주려면 주변 인프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조선 산업도시 재생이 되고 그럼 그런 투자 지역이 생기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20년, 30년 장기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글로벌 투자 금융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홍콩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파이낸싱 허브 역할을 했듯이 한국은 개발 사업을 전 세계에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허브가 될 수가 있다. 그 왜?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화 금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첨단 산업인데, 제가 이제 아까 첨단 산업이 중국 대비 뭐 이렇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럼 첨단 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선진국 모두 다 첨단 산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동안 40년,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세계에 보여온 세계 과학기술 생태계 내에 우리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원천 기술을 경쟁하고, 원천 기술은 업력이 좌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양산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가 좌우하는 거죠. 그 우리가 업력이 작은 회사가, 나라가 저 업력이 100년, 120년 된 유럽의 전통 선진국들하고 기초 연구를 갖다가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패러독스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강점인 상용화 역량을 100번 활용을 해서 글로벌 소부장 R&D 허브도 선진국의 신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대한민국 국내로 끌어들여 와서 상용화에서 앞서가는 또 이건 이제 선진국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평가할 때도 상용화 기술을 굉장히 높게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경제적 상용화를 앞당기고 또 그걸 그 상용화를 해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그 전 세계에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국이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첨단 기술의 테스트 베드, 그 다음에 소부장의 R&D 허브, 또 소부장 R&D 허브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앵커 주력 산업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납품 관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테크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앵커 기업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근거리에서 R&D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소부장 업체들이 납품 업체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첨단 산업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첨단 산업을 우리가 그 상용화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첨단 산업 유치 플랫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그 개발형, 맞춤형 개발형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이걸 이제 어떤 산업 도시를 개발을 하고 또 신도시를 연결이 되면 이 신도시나 산업 도시라는 것이 다양한 업종과 신기술의 총합체이라는 거죠. 모든 신기술의 상용화가 실증이 일어나는 데 어디냐면 미래의 첨단 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첨단 도시나 산업 도시, 신도시의 개발권을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다면 전 세계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상용화와 실증을 선도하는 우리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러면 우리 첨단 기술, 신기술의 습득 경로가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적은 재원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세계의 기술을 빨아당겨가지고 상용화를 선점하는 것이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산업인데 사실 참 이 문화산업이 제가 가장,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한류다 이러면 이 한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K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아까 제가 퍼스트 무브라 그랬죠. 우리만의 한류 시장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가 예전에는 없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성장을 구가하듯이 한류 시장이란 한국만의 시장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류에 한 10%도 지금 한류 수요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류 조사 업체 자료를 보니까 현재 한 116개국에서 1억 6천만 명 정도의 한류 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한류 팬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BTS라든가 이런 K-팝 팬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참여에 기반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K 소비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K-팝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K-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제 그 소비 제품들을 같이 이제 소비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 한류 시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게 소비재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재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식품 산업도 되고 화장품이라든가 또 뭐 생필품이라든지 패션 의류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재 산업이 되는데 이런 소비재 산업도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비재 산업은 문화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흥 선진국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K 제품 소비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비재 산업이 세계에 연간 한 5조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아직 GDP가 2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5대 유망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켓 시어가 아직 1%가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런데 프랑스 같으면은 이런 문화 산업에서 GDP 한 1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가 GDP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수출은 한 20% 좀 넘었지만. 그러면 문화산업만 가지고도 프랑스는 문화산업이 프랑스의 자동차라는 브랜드 자동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첨단의 항공산업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재 산업이 아주 경공업 제품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뭡니까 품질이 좀 낮은 이제 그런 그 상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류가 뜨면서 대한민국의 소비재 제조업이 문화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의약품도 그렇고 라면,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무지무지한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한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제품 수출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중심이지만 이런 소비재 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중소기업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데 이 문화사업, 즉 소비재 산업이 커지면서 문화산업화가 되면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감과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는 게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콘텐츠 이제 IP 산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게임 업계에서 우리가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게임 업계에서 이제 마켓 시어가 우리가 아직도 한 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미국 다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문화 한류 콘텐츠 산업 중에서 우리 한국이 게임이 잘하는데 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노래라든가 뭐 K-팝 드라마 이런 건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제일 우리가 70%나 차지하는 게임 산업도 전 세계 마켓 시어로 보면은 뭐 6, 7%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인데다가 이 게임 콘텐츠 외에도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뭐 K-팝 콘텐츠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이 되면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K병원이라든지 K공항이라든지 K교통이라든지 K아파트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생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그런 운영 OS가 다 K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후발국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하고 카피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런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콘텐츠가 예를 들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교육 시장 있지 않습니까? 에듀테크 시장이 한 연간 전 세계 60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 세계보다 2배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교육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듀테크 부문에서 잘 이걸 갖다가 강남에 있는 사교육 플랫폼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글로벌 교육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확산을 시켜준다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 기업을 또 탄생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통상 $100 공연 티켓 하나를 하면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약 한 430불에 450불 정도 된다고 해요. 경제 파급 효과가. 뭐 숙박도 해야 되겠죠.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뭐 굿즈도 구입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K-팝의 성지라고 하는 서울이 사실 제대로 된 아레나 공연장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달 단위로 우리 그 K-팝의 아레나 공연을 갖다가 열면서 지금 우리가 뭐 싱가포르에 열고 도쿄 가서 열고 이러잖아요. 한국에서 못 열고. 그럼 이걸 열면은 수만 명의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팬들이 몰려올 텐데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연을 갖다가 정례화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내수 산업이 자영업이 많지 않습니까? 내수 업종이. 그럼 이 자영업들한테 굉장한 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콘텐츠 산업이나 이 문화 산업 쪽에서 종사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가 한 150만이 되거든요. 근데 석화가 뭐 한 40만, 뭐 철강이 또 한 40만, 뭐 반도체 한 30만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0만이라는 건 자동차 다음으로 가는 고용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 일자리 효과에 아주 지대하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대졸 그 졸업자는 문과생이 더 많은데 실제 취업은 이공계가 80%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제조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육성이 된다 이러면은 문과생들이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 한류를 아까 제가 10%도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대중문화 한류가 인기로서 그걸로 수도비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산업 한류로 이어져야 되고 또 산업 한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업 한류가 아까 제가 밖으로 펼치는 개발형 서비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활 문화 한류로까지 옮겨져 가야 이게 한류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산업인데 이 관광이 이 모 통계 세계 관광협회 통계 자료로 보면 2035년까지 약 16조 5천억 달러예요.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큰 산업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렇게 이 거대한 시장인데 지금 그 G20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관광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10% 정도 남짓해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광 국가들은 좀 더 하죠. 15% 뭐까지 이제 육박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한류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계 평균이 10% 정도만 한다 이러면은 그게 200조입니다. 200조면 지금 반도체 수준보다 조금 더 많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관광 산업이 잠재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 관광 산업을 그렇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장을 유치한 것보다도 멤버십 글로벌 호텔을 하나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일자리 효과와 지속 가능한 일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멤버십 회원이 1억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메리어트 뭐 요소에 뭐 저 동해안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요소에 몇 군데만 딱 하면은 1억 6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관광 입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광 입국을 하는 데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런 관광은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관광이니까 이 관광에다가 교육 테마를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관광 그 부에서 얘기하기를 BTS 신곡 하나가 약 한 1.7조 정도, 1조 7천억 정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K-팝 팬덤들이 제가 K 상품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7조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이돌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아이돌이 입는 옷, 패션,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 아이돌들이 마시는 커피, 바리스타, 그 다음에 아이돌이 먹는 아이들이 쿠킹하는 음식 셰프, 한국 음식 셰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K 자격, K 바리스타, K 셰프, K 헤어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1주 단위 교육도 있고, 2단계 승급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테마로 바꿔주면 이 K-팝의 팬덤을 바꿔주면 1.7조가 아니라 17조, 107조
10배, 100배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고 체류율을 올리고 고부가 취일되고 재방문율을 올리는 관광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맞춤형 개발 서비스를 아웃바운드 통상으로 이제 마스가처럼 펼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산업 수도로서 마이스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포항이 철강 도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포항에서는 뭐 2년마다 포항 그 세계 철강 산업 미래 비전 엑스포를 열 수 있는 거죠. 철강 산업의 미래가 뭐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철강 산업이 여러 군데 이제 나갈 거니까 우리 아웃바운드 전략으로 그렇게 되면은 매 2년마다 철강 산업 비전 엑스포를 여수 같으면 석화 산업 미래 엑스포,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조선 같으면은, 거제 같으면 조선 미래 비전 엑스포를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가 있는 그 나라들에서 오겠죠. 조선 산업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 산업의 미래 비전은 첨단 조선 산업은 뭐 친환경 연료로 간다. 그 다음에 자율 운항 선박으로 간다.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을 갖다 가져가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나라의 산업 도시, 조선 산업 도시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거제도의 조선 인프라와 새로운 산업 그 미래 비전을 발표를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의 조선 산업 도시의 연구소가 거제 조선소에 다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고용 인력이 또 생기는 거고 그 나라에서 주재원이 또 파견이 되는 거죠. 왜? 그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유럽의 조선 도시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설계라든지 뭐 LNG 그 이 창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미래의 비전 글로벌 산업 수도로서의 미래의 비전 엑스포가 많은 산업을 갖다가 이 마이스 관광의 허브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이 한류 테마 관광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 DMZ를 중심으로 평화 관광이라든지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 산업 연수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류 테마 관광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 입국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 콘텐츠가 결국은 이게 관광 산업의 소재 재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관광 산업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AI 강국 3대 강국을 이제 현 정부가 하고 있는데 AI라는 건 이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미래 산업으로 넘어갈 거냐를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 AI 강국의 성패도 결국은 이 기존 우리 제조 중심의 산업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제조 지식 서비스 이 5대 플랫폼 산업으로 즉 산업 2.0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AI 강국의 성패도 여기서 판결이 난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을 공장 운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업 자체를 써먹을 줄 우리 알아야 된다. 제조업이라는 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 팔아서 이익을 내는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제조업이라는 이 자체를 그 나라에 이식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 도시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이 제조업이라는 걸 뭐 미국의 조선 제조업을 갖다가 이식을 하면서 그 나라에 앞서 있는 미래 첨단 친환경 조선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자율 운항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앞서 있거든요. 그 신기술들을 우리가 먼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로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시대로 가야 된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시대로 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세계의 제조업 패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국내의 환경이 여건이 안 되는데 제조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국내에서 결국 고사하고 그게 러스트 벨트화가 되는 거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030 K산업 2.0 우리가 아웃바운드 통상을 마스가 취지를 살려 바꿨을 때 우리 국내는
즉 2030 MZ 세대는 5대 지식 서비스 플랫폼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미국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한 경험으로 보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죠. 그렇지만 경험이 쌓이면 다 그 리스크를 또 극복하고 거기서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미국이 워낙 우리가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정도가 되면 다 그 나라의 수반들하고 대통령이나 총리들하고 아니 제가 비록 한 지역의 대표일지만 제 지역 내에서는 제가 만나는 게 수상이나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쿠데타가 나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겠죠. 또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과거에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있는 일이고 우리가 글로벌하게 나가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 시대를 열면서 우리 국내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게 3,500억 달러를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라. 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90%가 자기가 가져가겠다. 거의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제 날강도처럼 뺏어가는 우리 외환보유고를 거의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대표님 생각은 그렇게 해외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외 개발을 많이 해서 그 투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 최근에 우리가 관세협정에서 미국과 하고 있는 그런 3,500억 달러 투자 얘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고 이러면 우리나라 대미 협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이 실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도 저게 실제 미국하고 저런 얘기가 오갔는가라는 것도 모르겠고 양측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90% 이자를 가져간다 만다 3,500의 보증이 대부분이다 아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언론에 보도되는 양쪽 내용을 제가 다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나 제가 생각한 데는 3,500억 불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요번에 마스가 1,500억 불도 지금 하나가 한 10년 정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한 5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1,500불에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7%는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무슨 1,500억 불이나 그렇죠. 드냐 이거죠.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 산업 도시를 같이 도심 재생을 하면서 거기를 재생하는 데까지 투자를 한다 이러면 그럼 우리 자산이 되겠죠. 거기에 지금 값싼 여러 가지 빌딩이라든지 거기에 토지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선 산업을 하나가 들어가서 재생을 시켜주면 거기 땅값도 올라가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빌딩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건물값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어떤 자산을 확보를 하는데 투자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00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갖다가 몇만 평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라면 이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돈도 우리가 무슨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도 결국은 보증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보증이라면. 보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정부가 보증을 서서 대기업들이 조선 산업을 조선소를 새로 건립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그 지역 일대 주변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앞으로 한 2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최첨단 조선 산업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지금 싼 땅이라든지 싼 빌딩이라든지 노후화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죠.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국제금융을 달러를 아주 저리로 장기 저리로 20년, 30년 이런
저리로 일으킬 수 있죠. 정부 보증이 있으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그 정도 국제 신용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러면 정부 보증으로 국제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1,500억 불이 됐던 3,500억 불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장기적인 수익형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마어마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매기처럼 뭐 90%를 지구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3,500억 불을 갖다 원화를 바꿔가지고 한다 이러면 그건 뭐 우린 그런 여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바예요.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할 때 지금 그 우리가 3,500불을 돈을 일본이 대고 우리가 된다 이러면 그 돈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쓰고 싶은 데가 어디냐 인프라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한 대 쓰겠다는 거거든. SOC에 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조선 산업 도시가 지금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러스트벨트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노후화된 SOC 설비를 최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지역을 갖다 첨단 산업 도시로 20년, 30년 후에 다시 재개발을 도심 개발을 해낸다면 그거는 뭐 와인하시냐 이거죠. 미국도 그런 투자라면은 야 좋겠다. 저는 이걸 제2, 제3 마스가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용과 혁신에서 그 나온 질문 중에 저도 좀 일리가 있다 싶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제3세계 동남아 남미 이런 거 젊은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고 대표님 말씀처럼 그 젊은 직원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다고. 뭐 어쨌든 시니어 직원이 간다고 쳐도 시니어 직원들이 뭐 은퇴한 직원들이 노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막 가신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해외에 나갈 때 뭐 다 이렇게 순환 보직 개념으로 해서 2년마다 1년 2년마다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대리 때 한번 나갔다가 과장 때 다시 나오면 걔가 최고 전문가가 돼 있고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해외는 한번 나갔다면 30년씩 거기 붙어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는데 우리는 맛만 보고 이렇게 콕 찍고 맛만 보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 파견을 하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 가 있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래 가 1, 2년을 가 있으려고 해도 우리 언론사도 특파원 한 2, 3년은 가 있어도 그렇게 오래는 안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역 전문가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순환 보직 문화, 관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지역 전문가가 안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아까 말씀 20년, 30년 두고 투자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변창흠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LH 대표 하셨던. 이제 우리 주재원들이 보통 4년,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전문가라는 게 제가 삼성그룹의 일기 지역 전문가인데 이건희 회장이 지역 전문가를 만들어서 제가 일기로 갔었는데 우리가 통상 현지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크고 공부한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런 인력들이 뭐 가보면 들어와 있죠. 그런 북바지 인력들이 몇 명씩은 다 그 법인체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인력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져오죠.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냐 아니면 공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냐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본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본사의 역할을 대행해서 현지에 가서 해주는 거죠. 그럼 자기 역할이 끝나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전문성은 본사의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이지 실제 지역에 특화된 전문성은 대부분 다 현지에 있다는 거죠. 네.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경기도 부지사 분하고 경기연구원장? 네. 거기에 제가 박능우 장관하고 같이 가서 2년 전이면 김동연 지사 그렇죠. 그때 경기도가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집적도가 제일 높은 데죠. 시와 반월, 남동 이 세 군데가 가장 높은데 지금 시와 반월, 남동에 가보면 그 중소기업들 폐업해가지고 중고 설비들이 이 뭡니까 이게 그 중고 설비 유통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설비를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고철로 근수를 달아가지고 팔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 세 개의 이 산단을 무슨 스마트 산단을 한다고 지금 10년 전부터 스마트 산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산단하는 게 복지 산단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거기에 무슨 뭐 복지 시설이 없어가지고 무슨 커피숍 젊은 애들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일감이 없는 거죠. 일감이. 왜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사람도 고용을 못 하는 거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고 뭐 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복지 카페를 만들고 무슨 청년들 도서관을 만들고 해서 하면은 거기에 없던 일감이 생겨나고 그게 스마트 산단이 되느냐죠. 전부 다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허영이다. 일감을 만들어줘라.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근데 중소기업을 혼자서 일감을 자기네들이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단 수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산단 수출이 아니라 대기업이 기왕에 전 세계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대기업 혼자 나가지 말고 산단이 같이 나가야 된다. 어차피 대기업도 그 나라에 가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부품이 70%는 현지화가 돼야 되고 또 70%의 생산품은 그 시장과 그 공장에 있는 시장과 그 주변 시장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인력을 70%는 현지에서 고용을 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도 2차, 3차까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기업이 혼자 못하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 자금, 그 돈 일부를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라. 같이 나가서 일감을 찾으면 그와 동시에 국내는 본사 일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일감이라는 게 공장에 있는 사업 현장에 일감이 있고 그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를 보더라도 수도권에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울산이다 뭐 포항이다 불경에 보면은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 일감이라는 얘기죠. 현장 일감은 경쟁력을 잃으니까 동남아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줄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본사는 서울에 있는 본사는 국내 사업장은 일감이 줄지만은 해외로 공장이 나가서 거기에 현장 일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 일감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본사 일감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본사 일감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 서비스 아닙니까? 본사에서 현장을 지원하려면 R&D도 해야 되고 상품 계획, 디자인, 인사, 관리, 백오피스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식 서비스 일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기도에 있는 산단을 살리려면 일감을 줘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 본사가 돼서 본사 일감을 하게끔 일자리를 바꿔줘야 청년들이 그리로 간다 이거죠. 그 카페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복지 카페가 생긴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도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공장 나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우리 공장 나가면 기술 유출되고 일자리 유출되고 경기도 경제 기반이 유출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보내 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거죠. 그 쇄국적 사고가 조선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쇄국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국내에다 붙잡아 두고 지금 죽여가고 있는 거죠. 일감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일감을 제시해 아니, 기업이라는 게 일감이 생겨야 공장이 돌아가고 뭔가 돈이 돌아야 사람도 뽑고 연구개발도 하게 되고 뭐든지 하게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돈이 안 도는데 정부의 정책 자금만 받아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놈은 거기서 연구개발이 되고 기술이 업데이트가 되고 합니까? 그게 공동화되는 거죠. 공동화가 공장 이전한다고 공동화됩니까? 기술, 산업 기술 역량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공동화지. 일감이 없어 사람 숙련된 인력 내보내면 그 사람이 나간 것 동시에 그 기술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이 벌어야 여력이 있어야 투자를 계속 R&D 투자를 해야 기술이 계속 올라가면서 공동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둔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DMZ 평화관광지대인데, 허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책 2권에,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경제개발이라는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 경제개발 전략.
거기에 제가 관광 입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 개발, 우리가 북한 경제 개발을 이르면은 중국에 보다 인건비 싸니까 우리 국내에서 싼 그 경공업 그 인건비 하는 그런 산업들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돈 좀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중소기업 업자들이 국내에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같은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첨단 기술 분야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본사가 있는 앵커 기업 직원거래에서 리얼타임으로 R&D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걸 이제 타겟팅한 FDI 위치라고 하는데 우리 대기업들과 납품 관계에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부장의 최첨단 기술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납품 관계를 활용해서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렇게 그 소부장 업체들이 이 본사 R&D의 근거리에 위치를 하면은 그만큼 R&D 협력이 빨라지고 또 이 업체들도 한국의 대기업이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해 주니까 한국 대기업에 편승해가지고 자기네 소부장 기술을 갖다가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소부장이나 상용화 R&D가 돼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한국의 주력 산업 대기업들이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워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북극 항로가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그 분들하고 제가 의견이 좀 많이 다른데, 이 세계의 물류의 흐름을 보면 북극 항로가 열리더라도 대한민국 부산이나 포항을 통해 가지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98%가 이 벌크 베이스거든요. 원재료란 말이죠. 완제품이 아니라 원재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재료는 주로 남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류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극 항로가 생기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그 선박 해운사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죠. 지금 아마 세계의 글로벌 해운사들이 북극 항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물론 하나의 기회는 되겠지만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 불경이 새로운 해양 수도가 된다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